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곤충학 위생사 면허 코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필기 부문을 그리고 뒤에서 실기 부문을 연이어서 이제 강좌가 이어질 텐데, 앞에서 필기 부분은 집중적으로 용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실기 부분은 이제 그림 또는 이제 사진을 눈에 익숙해지는데 집중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곤충이라 함은 곤충 중에서 실제 박물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이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인류, 즉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집중해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생곤충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곤충을 구제하는 것. 이 구제가 뭐죠? 구제가 도와준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거꾸로 박멸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 구제는 박멸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박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주로 화학적 제재, 약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살충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살충제 촉론하고 살충제 강론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살충제의 조건을 먼저 보면 인축, 즉 사람이나 동물이죠. 에 대한 독성이 없거나 또는 낮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 대상 해충에는 거꾸로 독성 효력이 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은 가능한 한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살충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한테 해가 없어야 된다.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나 거꾸로 곤충에게는 위협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살충제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화학적 구조에 의한 분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무기살충제에는 비속의 살충제, 불속의 살충제, 유황계 살충제, 동계 살충제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유기 살충제로는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살충제 하면 유기살충제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식을 볼 때 무기살충제는 탄소 입자가 들어가 있지 않죠. 유기살충제는 탄소 입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침입 경로에 의한 분류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식독제가 있죠. 이거는 곤충으로 하여금 먹게 해서 그 곤충의 소화기관에 살충작용을 하는 약제를 식독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무기물과 유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무기물에는 수은, 비소, 염화수은, HgCl2, 붕소, 붕산, 비산동, 황산타륨 이런 것들이 있고, 유기물에는 유기살충제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유기물 식독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곤충이 이 독성물질을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게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곤충의 표피와 접촉해서 표리층의 각질을 용해시킨 다음에
그 곤충의 내부로 침입해서 살충작용을 하는 약재들이 주로 유기살충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증제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살충제 입자가 공기 중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기문, 즉 그 공기를 흡수하는 기공이 있죠. 곤충의 그 기공을 통해서 얘들이 곤충의 체내로 들어가서 독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후훈증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그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효과별 분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살충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살충력은 크게 LD50과 LC50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효성, 이거는 얼마나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KT50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류성, 이거는 제재를 뿌리거나 또는 이제 살포 먹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그 효과가 이제 통상 우리가 유기염소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잔류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용 형태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원래 순서대로 보면 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얘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앞에서 효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용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수화제가 있어요. 얘는 물 숫자를 쓰는 거죠. 이게 WP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 이거는 웨터브 파우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터브가 습기에 촉촉하게 젖는 그런 뜻이죠. 파우더는 가루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DP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WDP라고 하는 것은 Water Disposable Powder의 이제 약자죠. 그러니까 물을 잘게 입자를 쪼개서 분무하는 데 사용하는 입자 상태, 파우더 상태다라고 해서 WP 또는 WDP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의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원체 플러스 증량제 플러스 친수제 플러스 계면활성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라고 하는 것은 원약제를 얘기하는 거고 증량제는 이제 이 약제를 약제만 가지고 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제에 무엇인가를 섞어서 그 희석시키면서 그 약제 양을 대폭 늘리는 그거를 증량제라고 하는데 통상 증량제에는 규조토, 고령토, 벤토나이트, 점토성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규조토, 고령토, 벤토나이트 얘들은 주로 다공질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이나 이런 거로 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흡착이 잘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점토성 물질은 이제 그 파우더나 액제를 잘 붙잡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끈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량제로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친수제는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수화제가 물을 사용을 하니까 물하고 그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수제를 쓰는 거고요. 친수제하고 계면활성제는 비슷해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계면이라는 말이 기름, 개하고 물개 이 두 개의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 개가 만난 부분을 계면이라고 그래요.
물과 기름이 만났을 때 섞이지 않죠? 근데 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이 두 입자가 만났을 때 서로 잘 섞이게 하는 걸 계면 활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약재가 이제 기름기가 있거나 할 때 물에 잘 섞이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계면 활성제가 하는 겁니다. 계면 활성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누 성질이죠. 비누. 우리가 비누를 칠하면은 기름기가 잘 벗겨지는 것이 바로 비누가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잔류 분무에 적합하고 유충을 구제하는데 좋아요. 이 수화제의 특성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어디에다 사용을 하느냐면 흡수력이 강한 흙벽. 흙벽은 흙이 물하고 친하니까 물을 잘 흡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벽,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벽. 시멘트도 물을 잘 빨아들이죠. 예,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제는 C라고 해요. 이 E가 에멀시 피아브의 약자고요. 컨센트레이트의 약자가 C예요. 그래서 이제 얘의 특성을 보면 원체 플러스 용매 플러스 유화제의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용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액 중에서 녹이는 그 역할을 하는 애를 용매라고 하고 녹는 역할을 하는 애를 용질이라고 하죠. 용매와 용질을 합쳐서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용매는 주로 메틸 나프탈린이나 또는 자일린 또는 톨루엔 이런 것들을 이 용제 그러니까 용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 성분이 아니고 기름을 녹이는 형제, 예를 들어서 드라이 클리닝 그 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용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용제를 사용을 하고 또 유화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그런 유화제로는 트리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이제 그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간살포 및 잔류분무에 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이나 모기 유충 서식처 이런데 그리고 이제 부착성이나 확산성, 침투성이 좋기 때문에 효력이 대단히 우수한 그러한 것이 유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 유제의 사용처로는 흡수력이 약한 벽면, 예를 들어서 타일, 니스, 페인트 칠한 벽, 벽지를 바른 벽 이런 데에 주로 유제가 쓰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은 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눈에는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뭐 자주 난다고는 안 해도 빠지지 않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제는 S, 이 S가 솔루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녹을 용자예요. 녹는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체가 그 약재라고 그랬죠. 그 원체에다가 유기용매와 안정제를 섞어서 이제 살포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유기용매는 주로 메틸 나프탈린 그리고 자일린 그리고 이제 석유를 주로 사용을 한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앞에서 유제에서도 용제를 썼었죠. 얘도 용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공간살포용으로 흡수력과 침투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유충 서식 장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재를 한번 입재를 먼저 한번 보죠. 입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제는 그레뉴의 약자 G를 쓰죠. 얘는 우리가 통상 그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거로 보실 수 있어요. 원체에다가 증량제는 그 양을 늘리는 거를 증량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점결제는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점결제라고 하고, 계면활성제, 여기는 계면활성제는 이제 물에 이제 섞으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기촉진제, 얘는 입자가 서로 꽉 달라붙어 있지 않고 물이나 이런 데에 잘 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분기촉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의 입자 크기는 0.5 내지 2.0mm 정도로 제법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충의 서식 장소에 살포를 하면 장기간 잔류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그 비료로도 쓰는 거 있죠. 이 석회석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푸세식이라고 하는 화장실에 도포를 하면 꽤 오래 가요. 이 효과가. 이제 그런 식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재를 보시겠습니다. 분재의 이 D는 더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G는 삭제하세요. 예, D입니다. 그냥 D 더스트 해서 그 먼지 같은,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가루 상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원체에다가 증량제의 미세한 분말을 주로 이제 그 분말은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이거를 쓰는데, 제올라이트가 이게 돌이에요. 이제 돌인데 얘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곱게, 정말 곱게 그 밀가루처럼 고운 형태로 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밀가루 크기로 갈았다 할지라도 얘가 다공질이기 때문에 그 입자 안에 구멍이 들어 있어요.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크기로 갈아 놔도, 그러면 이게 흡착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제들을 거기에다가 묻혀서 살포하는데 좋은 그런 이제 재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상 농도는 1 내지 5% 정도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별도 사용할 때는 희석을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제올라이트나 이런 데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나 벼룩, 빈대, 바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유충을 구제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 캡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 마이신 같은 것도 그게 캡슐 속에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것은 이제 살충제 입자 내에 피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피막을 씌우는 이유는 기름하고 그 친한 살충제에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캡슐을 씌우는 거죠. 얘의 입자 크기는 20 내지 30 미크론, 마이크로미터죠. 미크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살충제로 외부 환경과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캡슐을 씌워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방출을 쓰기 전에는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캡슐 안에다가 가둬놓기 때문에 잔류기간이 연장이 쉽고 살포 후에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먹이로 마이크로 캡슐을 사용을 할 때 약재 기피성,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약재 기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충제의 인체 독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멘토가 강조를 하지만
위생곤충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파리가 어떤 생물이냐를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파리가 어떤 병균을 옮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느냐, 이거에 지금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살충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위생 곤충, 위해 곤충을 박멸하는 것이 이제 그 실용적 목적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곤충 잡는다고 초과삼간을 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곤충만 딱 그 독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인체의 독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중보건학에서도 이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화학적 요인에 의한 식중독이 바로 이 살충제의 인체 독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 위생학이라든지 또는 식품 미생물학이라든지 또는 식품 저장이나 가공 관련된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바로 이 살충제의 독성 부분이 영향을 안 끼칠 수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봐 두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제 독성의 단위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LD5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LD50의 그 말은 레탈 도지스라는 거예요. 요게 레탈 도지스. 이게 이 도지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얀센이라든지 AZ라든지 또는 화이자라든지 또는 모더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1000만 도즈를 도입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등, 이번에 80만 도즈가 들어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도즈, 그게 바로 이 D예요. 여기에 얘기하는 이 D가 바로 그 도즈입니다. 그러니까 도즈는 1회에 투입하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1회에 투입하는 양. 그러니까 LD 그러면 이거는 양인 거예요. 그 무게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LD5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중앙수 치사량이란 뜻이에요. 즉, 이 약제를 이 정도 양을 살포하면 객체의 50%가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LD50의 숫자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만약에 팔이면 팔이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을 살포하면 100만 마리 파리 중에서 50만 마리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은 수치가 작을수록 독이 강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수치가 작다는 얘기는 조금의 양을 넣어도 많은 파리가 죽는다라는 뜻이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LC라고 할 때 L은 똑같이 레탈이에요. 그런데 요 C는 concentr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그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진한 농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수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을 LC50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LD는 미리그램으로 나타내는 양이고 LC는 농도,
나타내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상 이제 이 살충제와 관련해서 LD50의 수치가 작을수록 수치가 높다고 그랬죠. 저 효과가. 그걸 보면 파라티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3mg. 그 다음에 마라티온 100mg. 그 다음에 DDT 118mg. 나레드 250mg. 이런 식인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유기인계 살충제가 독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제, 물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만성 중독 성향은, 유기염소계가 제일 높아요. 그 대신에, 독성은 유기인계가 제일 높지만, 만성 질환, 만성 식중독 위험은 유기염소계가 제일 높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독성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구독이라는 것이 경이 경과한다라는 뜻이에요.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이 구가 입구자니까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독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얘들은 호흡이나 소화 관련된 거로 식독제나 훈증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경피독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 이제 뚫고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 피가 피부라는 뜻이에요. 피부. 껍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이니까 얘는 외부 접촉 시에 흡수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독량에 따라서 급성 중독은 1회만 살포가 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성 중독은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축적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충제의 인체 독성 중에서 독성도, 독성도니까 얼마나 독이 강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 고도 독성, 중도 독성, 물론 이 위에 극도라는 것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독성, 극미 독성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경구 독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고도 독성은 0 내지 50, 중도 독성은 50 내지 500, 저도 독성은 500 내지 5000, 극미 독성은 5000mg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피 독성은 고도가 0 내지 200, 중도 독성은 200 내지 2000, 저도 독성은 2000 내지 2만, 극도 독성은 극미 독성은 2만 mg 이상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표시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고도 독성은 이렇게 극도, 고도, 중도, 저도, 극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3가지만 경고 표시가 있어요. 물론 극도는 고도하고 같이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도 독성에는 해골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 독성에는 경고라는 문구를, 그리고 저도 독성에는 주의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해골은 라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고는 warning, 그 다음에 주의는 caution이라고 얘기를 영문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별 위험도를 보면 용제가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도를 보면 극도, 고도, 중도, 저도, 극미에도 이런 것들의 순으로 위험도를 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위험도를 볼 때 입제가 지금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입제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입제는 가로로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 살균제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피부라든지 이런 데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만약에 그 어떤 그 파라티온이라든지 이런 그 액제제죠. 액제제를 마셨을 경우 독성은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위 세척을 하면 얘는 딱 뛰어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제 같은 경우는 입자 속에 육모 그 속에 얘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위험도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제재를 사용을 할 때는 어린이들이 절대로 손을 댈 수 없게 하고, 또 먹는 거라든지 이런 식용과 관련된 곳에는 얼씬 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제재는 반드시 따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의 중독 예방,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그 일이 일어난 뒤에는 원상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방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시험에 불구하고, 이거는 시험에 불구하고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살충제 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보면, 일단은 이제 제도적인 예방 방법으로 살포기구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살충제의 운반 및 보관을 철저하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무엇과는 절대로 이걸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아예 창고도 분리해서 어떤 경우에도 혼합이 되면 안 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살포 책임과 감독과 작업자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하고, 의사나 환자 사이에 신속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망 설치를 해야 되고, 작업자의 보호기구, 모자나 옷이나 고무장화, 장갑, 마스크 이런 것들, 마스크도 그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진공용 그 마스크 그런 부분으로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살충제를 완전히 폐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음식류와 섞이지 않게 철저하게 보관하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포 작업 시 주의할 사항을 좀 보면, 보호용 장비를 착용하고 휴대를 해야 되고요. 바람을 등지고 바람 쪽으로 후진하면서 살포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살포 후에 기구를 세척하고, 그 다음에 살포기구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용기는 폐기 처분하고, 이런 것들에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기인계가 무지하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중독 여부 판단하는 방법을 보면, 아세틸 폴리네스터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의 pH 값을 관찰해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1단계는 현기증이나 피곤을 느끼게 되고, 2단계에는 두통, 구토, 유경련, 설사, 발한이 뭐죠? 땀을 막 비오듯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호흡이 장애되고 사지 경련이 있고 의식이 불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또 외관을 보고 이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응급처치 부분은 지체 없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세척, 몸 세척을 의사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로핀이나 설파제를 처리하도록, 설파제의 황이 주 입자인 거죠.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의료기관의 몫이니까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에 대한 곤충의 저항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성이라는 게 있고 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항성과 내성은 사실은 뭐 딱히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조금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내성은 주로 이제 다른 그 어떤 물리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즉 약제에 대한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연변이를 비롯해서 각종 물리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저항력이 커지는 그러한 경우를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LD50의 그 양이 만약에 5g이다 라는 약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살포를 하다 보면 그 해당 곤충들이 저항력이나 내성이 생겨서 LD50의 양이 5mm에서 6mm, 7mm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10배 이상, 그러니까 그 효과가 5mm 가지면 될 것이 50mg으로 늘어났다든지 하면 현실적으로 생존 저항이 있다고 봐서 사실상 약제로서는 쓸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LD50이 10배 증가하는 거나 감수성이 5 내지 10배 증가하는 거는 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성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개체군의 크기, 살충제의 접촉 빈도, 곤충의 습성, 유전인자의 성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리적 저항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선천적인 유전인자에 의한 저항성을 생리적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태적 저항성이라고 하는 습성적 반응으로 치사량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터득을 했을 때 생태적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차 저항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유사한 약제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교차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파라티온의 저항성을 가지면 마라티온에도 저항성을 갖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증가되는 요인으로는 체중이 증가해서 외적 압력이 강하게 전파가 되는 경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도즈라고 하는 것이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약제가 안 듣죠. 이제 그 다음에 다리의 부절이 그 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부절이라고 그러죠. 각질이 두꺼워지는 경우, 그 다음에 2차적인 생리적 기능을 강하게 발전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내성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충제의 시험, 테스트란 뜻이에요.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성과 저항성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곤충의 감수성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해서 LD50을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LD50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수가, 그러니까 개체가 100일 때 50이 죽을 수 있는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LD50이고, 아보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조군의 치사율을 5%를 상회할 수 있게 하는 양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시험 치사율 퍼센트 마이너스 대조군 치사율 퍼센트를 분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마이너스 100%죠. 100 마이너스 대조군 치사율을 해서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100을 곱한 거,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한 거를 아우트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대조군의 치사율을 5% 이상 유지시킬 수 있는 양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에 대한 강제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여과지에 그 약재를 묻혀서 강제 접촉시키는 거로는 모기, 벼룩, 빈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점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묻혀서 곤충의 몸에 달라붙게 하는 거로는 이제 점적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생물 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제 바로 이 살충제에 대한 강제 노출을 통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간 살포는 이 공간에다가 연기처럼 된 것을 이제 살포하는 거죠. 가열 연무, 극미량 연무, 이러한 이제 공간 살포를 할 때 사용을 한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곤충은 노출장이 25 내지 30배 크기로 1m 높이에 매달아서 살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잔류분무는 벽면에 강제 접촉하게 하는 거죠. 20마리 실험곤충을 30분간 노출하면서 노출 깔때기에다가 이제 노출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잔류분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충제 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충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법을 이제 쭉 보면 도기법, 뭐 공간살포법, 미스트, 그 안개 같은 형태죠. 그 다음에 잔류분무법, 분재살포법, 훈증법, 입제살포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즌 베이츠라고, 베이츠가 미끼라는 뜻이죠. 미끼에다가 독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농도를 살펴보면 유기살충제는 먹이의 특히 이제 액체로 먹이를 할 때 0.1 내지 0.5%, 고체로 할 때는 1 내지 2%를 묻힌다. 그리고 무기살충제로 할 때는 2 내지 3%, 조금 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미끼 먹이, 이제 당밀이나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는 10%에다가 살충제를 플러스하는, 그러니까 설탕물 10% 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여기서 주의사항을 좀 보시면 최저 치사농도를 사용해서 먹이의 기호성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사용하는 대상 곤충은 바퀴, 파리, 벌, 개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살포를 보시면 스페이스 스프레이라고 하는 거죠. 공간 살포. 통상 이 방법을 보면 곤충의 활동 장소에 살충제를 미립자로 분산시켜서 경구 또는 경피로 중독시킴으로써 치사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사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공중에서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접촉 빈도가, 곤충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죠. 이것을 보면은 분무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립자 부분, 그 다음에 연무 부분이 효과가 제일 낮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방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자가 1.0 마이크로미터, 즉 미크론이죠. 내지 50 마이크로미터, 미크론,
연무 상태, 이걸 연무 상태라고 그래요. 1.0 내지 50 마이크로미터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원칙으로 하는데 모기에 대해서는 10 마이크로미터 내위, 파리는 15 내지 20 마이크로미터 내위로 분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살포의 종류를 보면 우선 에어로졸이라는 것이 있죠. 에어로졸은 이 미스트를 만드는 거죠. 안개를. 실제 이거는 에어로졸은 고체 상태로 보실 수 있어요. 물이 아주 그 미세하게 갈라져서 나가지만 얘가 거의 고체가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살충제 원재하고 유기용 용매를 희석하고 여기다 프레온 가스를 희석해서 확산이 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확산시킬 때 프레온 가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디메틸에틸하고 염화 에틸렌 이런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액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LPG 가스하고 혼합시키고 그 다음에 내압 금속 용기 그러니까 그 모기약 같은 거 에어로졸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압 용기에다가 넣어서 그 내압의 압력은 그 인치 제곱미터당 25 lb의 그 압력으로 이제 충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충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충진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충전이라고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이나 파리구제용은 10 내지 20 마이크로미터로 해달라고 그랬죠. 이 프레온가스 사용을 할 때는 오존층 파기 문제 환경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연무가 있는데 이걸 가열 연막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경유나 석유에다가 그 용제를 살충제를 섞어서 400 내지 600도씨에서 0.1 내지 40 마이크로미터로 미립화한 뒤에 일몰 후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리고 새벽에는 일출 직전 5시 내지 7시 정도에 뿌리는 거. 이게 우리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뿌리는 거면 대낮에도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꼭 그 연통 같은 그런 거로 해서 막 뿌리고 다니는 그걸 지금 가열 연무 또는 가열 연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무풍 상태 또는 시간당 10km 이내의 풍속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대형 연무기는 보행속도 시간당 8km, 연무 폭이 30 내지 90m 정도가 되도록 뿌려야 된다. 차에다가 싣고 다니기 때문에 막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소형 연무기는 보행속도를 1km, 시간당 1km로 보통 우리가 시간당 6km를 정상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빠르기로. 그 다음에 연무폭은 5 내지 10m 정도로. 그 다음에 노즐 방향은 45도 하향,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고 땅을 향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멘토가 얘기한 부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달달 이어지는 않더라도 내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뭐 많이 또는 자주 나진 않지만 빠지진 않는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미량 연무라는 것이 있죠. 이 극미량 연무는 울트라 로우 볼륨이라고 해서 초미립자 살포기로 얘는 가열을 하는 게 아니고 냉열로 연무하는 거예요. 입자를 5 내지 50 마이크로 이하로 미립화해서
고농도에서 원재 그대로 사용합니다. 원재 그대로 사용하는데 얘가 분사돼서 나갈 때 워낙 그 희석 배율이 높기 때문에 원재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얘는 석유나 경유 등 희석용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되고 장기간 살포가 가능하고 고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살충제 손실, 입자의 증발, 살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없죠. 극미량 연무는 그 연기가 언뜻 볼 때 안 나진 않아요. 안 나진 않는데 아주 미세량으로 성냥불 이렇게 담배불 붙이고 나서 꺼질 때 같은 그런 모양새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죠. 이거는 이제 항공기 살포를 할 때 노즐은 하향하지 않고 상향으로 45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미스트 살포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라고 하는 것은 안개 형태로 살포한다는 거죠. 입자 크기가 50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 연무와 분무의 중간 단계를 미스트라고 그래요. 얘는 공간 살포 기능과 잔류 분무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용도 있고요. 차량 장착용도 있어요. 모기, 동나방 유충, 파리, 진드기, 늪이나 공원 이런데 또 벼룩 이런 것들한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류 분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류 분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액체, 그러니까 물 상태에서 이제 뿌리면 얘가 한동안 붙어 있는 상태예요. 다 휘발되기 전 또는 이제 증기로 해서 날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효과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잔류분무라고 얘기를 하죠. 입자 크기가 100 내지 400 마이크로미터예요. 곤충의 휴식장소, 서식장소, 활동장소에 효과를 잔류시키는 살충제 입자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상당히 경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DDT 같은 거는 1년, 마라티온 같은 거는 4 내지 6개월간 효과가 지속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트로티온이나 프로폭서 같은 건 3 내지 4개월, 퍼메스린 이런 건 이제 5 내지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무 장소별 효과를 한번 보시면 유리나 타일, 페인트 칠한 나무벽, 시멘트벽, 흙벽 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잔류 효과가 큰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유리나 타일 부분, 페인트 칠한 나무벽 부분, 시멘트 벽 부분, 그 다음에 흙벽 부분, 이게 잔류 분무의 순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사량으로 볼 때는 그늘이 햇빛 쪼이는 부분보다는 잔류 효과가 더 크다. 온도는 저온에서 고온에서보다 더 크다. 저온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는 공기 압축식 분무기가 있고 냅색식 분무기가 휴대용으로 준비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즐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 노즐 형태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선 이제 부채형, 이건 분사각이 80도, 분사량은 0.2g 미터 분당. 이거는 주로 이제 모기 방제용, 그리고 축사, 벽에 잔류 분무를 할 때 부채형을 쓴다. 직선형은 좁은 공간에 물총처럼 쭉 밀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추형은 이게 이제 다목적 용도, 모기 유충이나 수소곤충 이런 것을 방지할 때 원추형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벽면 분무를 할 때 분무량을 한번 보면 벽면 분무를 할 경우에는 40cc 제곱미터당, 그리고 분사거리는 46cm 이상이 이제, 그러니까 46cm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류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농도나 분사량이나 분사 속도나 분사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잔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재 살포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재 살포는 효과가 오랫동안 장시간 잔존시키게 하는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벼룩, 진드기, 동나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옷, 가축, 무르이, 또 이제 벌집의 공격, 그 다음에 이제 바퀴의 구제, 이런 것들의 분재살포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이사항을 보면 반데르스발스 힘에 의해서 분재의 입자가 살포에 통과 시 전하작용을 한다. 그래서 입자의 부착력은 입자가 작을수록 크다. 10마이크로미터 내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이 없는 그 입자들이 이제 존재할 때 순간적으로,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 분자 내에 있는 원자 한쪽이 극성을 띠게 됨으로써 상대방 그 입자를 잠깐 전기적 힘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데르발스 힘은 수소결합과는 달리 지속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훈증법을 보겠습니다. 휴미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표기를 하고 있죠. 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밀폐된 공간의 유독물질을 호흡각, 그러니까 곤충의 그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기공, 기문, 이런 데를 통해서 체내 흡입을 함으로써 치사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얘는 잔효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해충의 재침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창부의 곡물이나 목재, 선박 내에 있는 쥐, 바퀴 이런 것을 구제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메틸 브로마이드, CH3Br 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쓰인다. 시안산, 인,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가구, 목재 해충 부재용으로는 메틸 브로마이드가, 그 다음에 이제 곡물 해충 부재용으로는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가, 그리고 가구나 목재 해충 방제용으로는 메틸 브로마이드나 시안산 인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CH3Br, 시안산은 HCN, 인은 PH3라고 화학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훈증제를 보면 DDVP죠. 나프탈렌, 엠페스린, 모기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용 훈증제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제살포를 한번 보면, 입제살포는 주로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물에 뿌리는 거고, 입제는 수면에 반드시 골고루 뿌릴 필요는 없어요. 한쪽에 그냥 이렇게 뜨게만 해놔도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살충제의 적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열연막 부분은 입자 크기가 0.1 내지 40 마이크로미터, 살충제 형태는 연무액, 유제, 유탁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얘를 살포하는 장비는 가열 연막기가. 두 번째로 극미량 연무 ULV, 입자 크기는 5 내지 50 마이크로미터죠. 살충제 형태는 ULV용 약제, 장비, 분사 장비 종류로는 극미량 연무기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미스트, 입자 크기는 50 내지 100, 살충제 형태는 유제, 혼탁제, 용액은 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트의 장비 종류는 동력, 분무기,
네 번째로 잔류분무. 입자 크기는 100 내지 400, 살충제는 수화제, 유화제, 그리고 이제 잔류분무 장비는 공기압축 분무기. 다섯 번째로 잔류살분. 입자 크기는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 살충제 형태는 분재,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살분기. 마지막으로 훈증 또는 가스 방법은 입자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크죠? 살충제 형태는 훈증제, 그리고 장비 종류는 밀폐된 공간에 연기처럼 이제 피어오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살충제 사용량을 그 살포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CQ는 CQ예요. 대문자 CQ는 소문자 CQ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 문제도 자주 나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나요. 원체 농도가 대문자 C, 원체량이 대문자 Q, 희석 농도가 소문자 C, 희석액 량이 소문자 Q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알려주고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구해 보시면 원체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 용액이 있다라고 쳐요. 100% 용액이 10리터가 있어요. 현재 10리터가.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1% 용액, 1% 용액으로 얼마를 만들려고 한다? 100리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랬을 경우 100리터를 만들려고 할 경우 이때 이제 그 원액을 얼마를 여기 이제 뭐 이건 X라고 치고요. 네, 원액을 얼마를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듣다고 하면 100X 지금 원재량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100X는 1%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100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 나누기 100.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서 1이 되겠죠. 예. 1리터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1리터의 원재로 100리터의 살포액을 만들면 1%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원재는 100%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퍼센트가 바뀌면 계속 값이 달라지죠. 예,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유기염속의 살충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염속의 살충제는 특징이 DDT, 유사화합물, 그리고 이제 감마 CHC, 염소화 환상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염속의 살충제죠. 얘들은 중추신경, 말초신경계를 공격을 해서 살충력이 높고 잔효성이 높고 잔류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그 월남전, 비엔남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DDT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에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이 독성이 강한 건 아니에요. 강한 건 아닌데 잔류성이 너무 높아요. 우선 이제 대표적인 거로 DDT.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DDT는 실제 이 HCl이나 DL들이나 R들이나 얘들보다 훨씬 더 독성이 낮아요. 근데 지속성이, 잔류성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939년 스위스 폴 뮬러가 이제 만들었죠. 살충력이 강하고 잔효성이 가장 길어요. 체내 축적 및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고엽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체내 축적 및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고,
특히 포유동물의 저독성이지만 이 잔류가 잘 된다. 그 다음에 강한 잔류성으로 환경호르몬 대표 물질이고 바진티푸스 2, 말라리아, 모기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CH는 1942년 영국에서 벤젠 헥사콜라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WHO에서 이제 감마 이성체 살충력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HCH의 그 독성이 거의 모든 살충제 중에서 제일 높아요. 이제 잔효성이 물론 있어요. 뭐 높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잔류 분무 시 4 내지 6개월 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요. 훈증작용이나 속효성, 잔류 분무, 분재살포 이런 데에 그 사용이 되고 있다. 모기, 벼룩, 이, 진드기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데 바로 HCH가 사용된다. 디엘들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엘들린은 감마 HCH와 비슷하고 DDT보다 8배 내지 10배가 높아요. 실제 인체 독성도 비교적 높고 현재 다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채채파리, 등에 진드기 등을 오기구제할 때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알드린 이 종류들 그 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눈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시험에 심심찮게 납니다. 알드린은 살충력은 디엘드린보다 낮고 이제 꾸준히 효과가 있어요. 알칼리와 무기 염화물질에 안정적이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그 다음에 크로덴은 갈색의 접착성 액체예요. 경구독성보다 경피독성이 얘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타클로 포유동물의 독성이 2배 정도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린 접촉제와 식독제로 모든 곤충의 높은 살충력으로 사용이 너무 살충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충력이 좋은 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기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인계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유기인계가 왜 이렇게 널리 사용되냐면 독성이 무지하게 높은데 잔류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만 하면 얘가 효과가 좋다 보니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대체로 이제 액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를 매캐하게 하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물에 잘 녹죠. 특히 알칼리성 용액에 쉽게 분해가 됩니다. 휘발성도 커요. 그리고 잔류성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분해력이 좋아요. 이제 얘의 기능은 아세트콜린 에스터라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레이스를 라제라고 있죠. 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이제 그 곤충들이 죽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죠. 우선 이제 마라티온 이 앞에 부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예, 이 마라티온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마라티온을 보시면 황갈색 액체예요. pH 값이 5 내지 7, 약간 산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유기인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예요. 포유동물 기준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잔류성은 가장 길어요. 미세입자의 증발 속도가 낮고 공중살포할 때 아주 좋아요. 개미, 거미, 진드기의 살충력이 있고 그러나 이제 사실상은 지금은 얘들이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개미, 거미, 진드기, 살충제용으로는 현재 마라티온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라티온은 보시겠습니다. 파라티온은 황갈색 액체예요. 마늘 냄새가 나고 훈증제로 이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효과가 아주 빨라요. 모든 곤충의 살충력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DDT의 10배.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유기 살충제 중에서 가장 높아요. 아주 맹독성이에요. 파라티온. 그래서 WHO나 이런 데서 UN 관련된 기구에서는 이 파라티온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방역용 살충제로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디크로보스, 네, 이거는 유상액체, 강한 훈증작용을 할 수 있고 잔류성이 낮고 속효성이 있어요. 강력한 살충력을 가지고 있죠. 가정용 에어로졸로 공간살포용으로 멀리 쓰겠죠. 예를 들어 모기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피 독성이 높아서 그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잔류성이 낮기 때문에 잔류분무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피리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백색 분말의 결정체예요. 잔류성이 짧고 속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살포에 주로 사용을 하죠. 모기유충 구제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가정해충 방제용으로도 좋습니다. 인체 독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굴이나 이제 청동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노스에 유기 다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티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엔텍스나 베이텍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갈색 액체고 잔류성이 아주 길죠. 모기유충 구제 및 수질오염 지역의 개선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파리, 모기, 이, 진드기 이런 거에 대한 살충력이 아주 높다. 페니트로티온을 보시겠습니다. 얘는 서미티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황갈색 유상액체. 그리고 포유동물의 독이 좀 약해요. 물고기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잔류성이 길죠. 6개월 이상 됩니다. 세제곱미터당 2g을 살포할 때 6개월 이상 유지돼요. 그래서 이제 잔류분무나 ULB 분무, 극미량 얘기하는 거죠. ULB가 해서 벼룩을 구제하고 바퀴를 구제하는 데 주로 쓰는데 벼룩 구제할 때는 분재로, 바퀴 구제할 때는 마이크로 캡슐로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틸 파라티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암갈색 액체, 인체 독성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방역 살충제로 부적절해요. 너무 독이 세요. 계속해서 유기인계 살충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킬로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체 독성이 낮아서 파리, 벼룩, 이, 바퀴를 구제하는 데 많이 쓰고 있고요. 지파리 구제, 이제 공간 살포를 해도 잔류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트리클로로폰, 유기용매 이제 녹여서 쓰고 있는데 이때 유기용매 중에 석유로는 얘를 녹이지 않는 겁니다. 파리 구제 시 고체, 액체와 그 미끼와 혼합 사용, 고체나 액체를 빼고 미끼와 직접 혼합 사용을 하는 그런 걸로 트리클로루폰이 사용이 되고 있다. EPN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EPN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나레드를 먼저 한번 보죠. 포유동물의 저독성, 훈증작용, 속효성 이런 것으로 이제 공간살포에 적합하고요. 살충력이 강해서 해충 구제에 널리 사용된다. 파리, 모기 구제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나레드예요. 얘가 파리, 모기 구제에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템포스는 갈색 접착성 액체예요. 모기 유충에 대한 구제 효과가 좋은데 인체는 아주 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에 살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메소에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포유동물에 독이 별로 없고 식독, 접촉독으로 사용을 해서 지파리 구제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다이아지논이라는 것이 있죠. 암갈색 액체의 효과가 빠르고 잔류성이 짧아요. 포유동물에는 독이 거의 없습니다.
해충 전반에 대해서는 살충력이 아주 좋아요. 지파리, 벼룩, 바퀴, 구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마포스, 백색결정, 진드기 등의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데 주로 쓰고 있고요. EPN이라는 게 있어요. 황색결정 분말인데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제 과수 해충 구제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도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카바 메이트계 살충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 메이트계 살충제는 특징이 아세트콜린 에스터레이스, 에스터라제라고 있죠. 와 결합해서 그 기능을 하고요. 아세틸콜린을 이게 신경 물질이죠. 이거를 과다 초래해서 신경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인체 중독 위험성이 유기인제에 비해서는 낮죠. 훨씬 낮아요. 예, 이제 참고로 프로폭스를 한번 보시면 효과가 아주 강하고요. 잔류성이 있죠. 그래서 잔류 분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충 전반에 걸친 구제 효과로 살충력이 아주 강해요. 가정 해충 구제용으로 에어로졸, 잔류 분무, 식독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카바릴은 카바메이트 중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카바릴이에요. 그래서 이 카바릴은 지파리에 대한 구제 효과가 좋지 않지만은 나머지 곤충용, 특히 진드기류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피룰란이라는 게 있는데 잔류성이 좋고 접촉용 독제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잔류 분무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벤디오카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잔류성이 좋고 모기, 흡혈노린제 이런 거에 대한 방제 목적으로 잔류 분무를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페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특징은 인축에 그 독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곤충에는 강한 살충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속도가 빨라요. 그 효과 속도가.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잔류성이 낮죠. 그래서 실내나 항공기에서 공간 살포를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합성 유기 살충제 및 자연 식물성 살충제, 뭐 제충국이라든지 이런 거 얘도 많이 쓰이고 있고 중추신경계를 공격해서 저온시 효과가 아주 높아진다. 추울 때 효과가 높아져요. 피페스린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연 식물성으로 국화의 일종이에요. 제충국 1%를 건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속효성으로 포유류의 저독성으로,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고 곤충에 대해서 포유류에는 독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죠. 저농도 피페스린에다가 효력 증강제로 피페로부톡사이드를 1대 10으로 섞어서 쓸 경우 살충력이 아주 강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잠깐 살펴보면 이 살충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서 포유동물에는 거의 독성이 없어요. 주로 이제 아레스린, 지파리 구제용으로 모기향 같은데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종류를 잠깐 좀 읽어드리면 페메스린, 테트라메스린, 델타메스린, 페노스린, 프라스린, 사이프노스린, 엠펜스린, 나프탈렌, 파리크로벤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프탈렌은 우리가 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리크로벤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용 방충제로 쓰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증강제를 보시겠습니다. 효력 증강제는 이 자체로선 살충력이 없어요. 그런데 살충제하고 섞으면 살충제 효과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저농도 피페스린에다가 효력 증강제 피페로부톡사이드를 섞으면 1대 10 비율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제를 10분의 1로 절약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살충력은 오히려 더 강해져요. 곤충 내에서 분비해서
무독화 작용하는 효소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곤충이 저항성이나 내성을 가진 효소를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세샤민, 세사맥스, 설퍼 옥사이드, DMC, 옷, 참기름. 아까 세사민 봤죠? 그 세사민이 참기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효력 증강제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피제. 기피제는 이거 자체로서 살충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곤충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다가오질 않아요. 기피제를 뿌려놓으면. 그래서 곤충이 접근하는 것, 곤충의 공격, 침입 등을 막는 목적으로 얼굴, 목, 손, 발 이런 데 바르는 크림, 로션, 에어졸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벤질, 벤조에트, 디메틸, 파타레이트, 나프탈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서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서가 쥐라는 뜻이에요. 쥐는 곤충이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위생 곤충에서 이 살서제에 대해 쓰고 있느냐면 그 뉴슨스는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방제 약제를 할 때 뉴슨스와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나오죠. 뭐 진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빈대도 안 나오고. 근데 물론 빈대는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뉴슨스가 사람으로 하여금 귀찮게 하고 혐오감을 자아내지만 실제 질병을 유래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쥐는 곤충이 아닌데 곤충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를 줘요. 예를 들자면 벼룩이 뭔가 질병 감염을 시킨다 그러면은 쥐하고 거의 쌍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벼룩이 옮기는 것은 쥐가 옮기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쥐는 또 물어요, 사람을.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또 물을 수도 있고 또 쥐똥이라든지 또 쥐가 막 여기저기 막 다니기 때문에 박쥐나 파리처럼 여기저기 밟고 다닌 거를 또 사람이 중요한 그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묻히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잠자리라든지 이런 데도 묻히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쥐하고 관련된 것을 위생곤충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생곤충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건강,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생곤충을 다룰 때 쥐를 함께 다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나 벼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쥐하고 관련돼서 또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나라의 집에는 쥐가 뭐 늘상 함께 살았어요. 사람하고 지금부터 40년 50년 전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쥐하고 함께 살지 않은 거는 1970년대 이후에요. 이제 그 전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는 쥐 잡는 날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 한 군데서만 잡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쥐약을 한꺼번에 왕창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쥐가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쥐 잡는 거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쥐가 가지고 있는 병해충 전달 관련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구제 시기는 겨울, 여름,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예요.
쥐가 제일 번성하지 않을 때가 더울 때야 추울 때예요. 근데 그때 주로 이제 살서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구제를 하기 전에 조사할 사항 크게 세 가지예요. 쥐의 통로, 쥐의 발자국을 표시하기 위해서 분말이나 먼지나 습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똥, 쥐의 분이라고 그러죠. 예, 생쥐 똥은 3, 4mm, 시궁쥐의 똥은 20mm, 지붕쥐의 똥은 13 내지 15mm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상 우리가 그럼 시궁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쥐의 흔적, 뭐 갉아먹은 흔적이라든지 분말로 쥐의 움직임이 확인된 그러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쥐약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이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 개선이에요. 환경 개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효과적이고 영구적인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우선은 항아리나 금속용기나 이런 거에 방서 용기를 사용을 하고요. 목재는 얘네들이 다 갉아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나 금속 용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 관리를 하고, 특히 음식, 식당 같은데 식품 저장고나 이런 데에는 한 60 내지 1.5m 정도를 시멘트로 벽을 쳐놔야 돼요. 출입하지 못하게, 이 땅을 파가지고 출입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L자형 방서벽, 40 내지 50cm로 하라겠네요. 기초 하부를 시멘트로 포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천적이용 족제비라든지 오소리, 고양이, 개도 쥐를 잡습니다. 부엉이, 뱀, 말똥가리, 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크게 번성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쥐를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쥐를 잡아서 순놈을 예를 들어서 불임하게 한 상태로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교미를 해도 새끼쥐가 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을 이용을 하는 거, 쥐틀, 쥐덫. 근데 얘들은 효과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잡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서제를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곤충한테 살충제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이 살서제는 급성살서제와 만성살서제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살서제는 단기간에 죽이는 거예요. 만성살서제는 쥐가 의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들어오면 출입도 안 할 수 있고요. 먹는 건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눈에 아주 익숙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친하게 한 다음에 쥐가 이제 경계를 풀면 그때 약을 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성살서제죠. 급성살서제는 단일 투여, 한두 시간 섭취 후에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 투여제를 하기 전에 투여하기 전 똑같은 먹이를 미리 여러 차례 놔요. 일주일 정도, 4 내지 8일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쥐약을 딱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서제 투여하기 후에 1, 2일이 지나면 모든 미끼와 죽은지는 모두 싹 걷어서 한꺼번에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쥐는 영리하고 의심이 많아서 다른 쥐가 죽으면 식독제를 다시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싹 다 수거해서 다 폐기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미끼에 섞을 때 주로 와파린을 많이 쓰죠. 얘는 ANTU, 인화아연, 레드스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와파린하고 관련된 제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만성살서제는 얘는 피가
굳지 않게, 멈추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마린이나 와파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모든 살서제는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짐승이 먹지 않도록 다 색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급성살서제의 종류, 또 이것도 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눈에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가끔 시험에 제법 잘 납니다. 알파 클로라로스, 안투, 아비산, 칼시페롤, 소듐 플로라시테트, 여기서 소듐은 나트륨이란 뜻이에요. 바콜, 인화아연, 고피사이드, 노로무이드, 레드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살서제의 종류로는 하이드록시크마린계로 와파린, 브롬마이디오론, 푸마린, 디쿠마롤, 디페나콤, 이런 것들이 있고, 단디온계 살서제로는 클로로파시논, 디파시논, 피발, 발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